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의 정치본색 7월 3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좀 알려드릴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 무역 합의에 최종 합의를 했고 15%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라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주도 투자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LNG와 같은 에너지 구매,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포함이 됐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도 말을 남겼는데요. 일방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이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자, 잠시 후에 패널들과 함께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정치적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했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뉴스가 올라왔는데요. 명태균 씨 종로구 뇌물 종로구에 출석을 해서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싶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또 김진우 씨, 김건희의 오빠죠. 양평 공흥지구 특혜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10시에 특검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포렌식 참석을 위한 출석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전 장관 계엄 당일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소방청에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회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구치소로 향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딱 2년 전 오늘이죠.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VIP, 즉 윤석열이 경로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 2023년 7월에서 8월 사이의 통신 기록을 확보를 해서 어떤 것들이 오고 갔는지 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김건희가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2년 넘게 묻혀 있었던 진실이 이제 곧 파헤쳐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7월 31일인데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김용현과 현대건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라면서 들고 일어난 최인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급하게 모셨습니다. 정치평론가의 대쪽 같은 분입니다. 박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소개를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전계한 평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는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라는 소식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소식에 대해서는. 이게 1년 중에 가장 큰 뉴스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집권 기간 네. 5년 중에 가장 큰 뉴스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격을 높이는 정말로 100년짜리 협상의 결과냐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쪽이 이제 이익을 보느냐, 양쪽이 다 손해를 보느냐, 이게 섞여 있는 게 이제 협상이지 않습니까? 관세 협상은.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은 만큼 우리는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거고, 예. 비슷하다는 것은 이제 오히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제 것이라면 일단 선방했다. 네. 저는 대성공이다. 선방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대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재명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에 이렇게 네. 어려운 문제를 자 EU도 일본도 그리고 다른 여러 이제 선진국들이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굉장히 발빠르게 앞서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손해본 것도 좀 있지만 우리가 이익을 볼 건 더 많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대성공 아니냐. 2개월짜리 이재명 정부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에서 일단 자축해야 하고 네. 이제 한번 해볼 만한
토대는 만들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기회로 만들 것인지는 이제 우리 국가가 져야 하는 과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부가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이 대단한 성과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박진영 교수님.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국 국민 사기극에 적절히 호응해주면서 국익을 챙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U나 일본과 비교해서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밀렸다. 밀렸다?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예. 자동차 협상 관련해서 그런 이제 무관세였다고. 예. 그다음에 EU나 일본은 2.5% 관세에서 15%가 됐기 때문에 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어불성설인 게 실제로 미국이 한국에게 최국 대우를 해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뭐 한미 동맹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한미 동맹 이전에 미국과 유럽과의 형제 같은 동맹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끼리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관계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한다는 황당무계한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왜 최애국 대우를 못 받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유럽과 일본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잘한 협상이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장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논평을 냈어요. 본인이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 뭐냐 하면 15% 관세는 적절한 수준이긴 한데 4,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좀 과도한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뭐 자동차에도 손해가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4,500억 달러를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더 많은 금액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뭐 국힘에서 그렇게 논평할 처지가 되느냐 예. 그것부터 다시 묻고 싶고요. 실제 윤석열이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엄 때문에 사실상 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대등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없었지 않습니까? 예. 워낙 트럼프도 막 나가는 스타일이고. 그렇죠. 그 예. 막 나가는 트럼프에 맞춰서 네. 정말 용의주도하게 대통령의 리더십이 살아있는 가운데에 정말 한 6, 7개월 동안 정말로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아니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부러졌고 국민의힘에서 그걸 뒷받침해 줬잖아요, 사실상. 그런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2개월 만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정도는 논평이 나와야죠. 다행이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예. 그 자신들의 그런 그 잘못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전혀 말 한마디 안 하고 아예 전체적으로 다 깎아내려는 듯한 이런 야박한 평가는 정말 야당이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는 그런 거고요. 실제 이제 3천억 불 정도는 저는 예상을 했는데 예. 4,500불이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좀 과하다. 과한 합의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 부분도 우리가 관세 제로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그 자동차 아까 거의 뭐 전 수출액의 70%를 미국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15% 관세가 네. 이제 붙는 부분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자동차 업계의 수출 정대 경쟁력을 어떻게 더 갖춰줄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제로 이제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저희 예. 정부 이제 문제인지 기업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미국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현대자동차 엄청 많이 이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제 미국 차가 많았고 유럽 차가 일부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차의 그러니까 자동차의 미국 내에서 경쟁력이라는 것이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 조사하면 여전히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좀 싸다는 것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15%의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자동차 값을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15% 올랐을 때 현대는 여기에서 이제 혁신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뭐 국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너희들 이 물건 파는데 15% 관세가 있다고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감안했을 때 어떻게 기업이 자기 경쟁력을 이제 갖출 것인가에 대한 저는 기회 요소가 굉장히 많다. 우리도 똑같이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고 그 세금의 결과가 제품의 경쟁력 대비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어느 정도 이제 만족되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거 없다. 이 정도면 선방이 아니라 대성공이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 부분도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천억 불 정도면 좋았는데 4,500불 투자를 이제 한다. 총액이 그렇죠. 3,500불 그리고 플러스 1,000억 불 해서 4,500불이 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자본이 미국 내에서 투자가 돼서 그 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개념을 아예 국부가 유출되는 개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도 우리의 경제 영토가 확보되어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고 다시 90%를 재투자하는 것을 무조건 미국에 다 뺏긴다는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네. 이것을 새로운 투자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의 경제적 지배력을 훨씬 더 대한민국이 많이 가진다라고 했을 때, 자, 일본은 5천억 달러,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4,500억 달러 이런 걸 가지고 상호 경쟁을 해서 미국 내에서 한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미국은 저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자본 유치를 하면 저게 미국 나라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입니까? 제가 우스개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 치열한 이제 투자를 통한 또 산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우수한 우리의 이제 기술력 그리고 이제 경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네. 계기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자,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꼬리 질문을 드려보죠. 사실 이 협상의 결과는 기업들의 직격으로 기업들이 맞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 제조를 한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기업 관계자들, 기업 당사자들은 아 이거 잘된 협상이다. 우리가 첫 예측한 번째는 불확실성이 해결됐다. 아, 이거 지금 골치 아팠는데 예. 불확실성이 해결됐다. 두 번째는 크게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대처하지? 예. 이렇게 이미 돌아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 이것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협상이 마무리 안 됐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돈이 있을 텐데 15%라는 걸로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불확실 제거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게 지금 기업들이 아마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댓글로 3,500불인지 4,500불인지 이제 헷갈린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3,500달러 규모는 이제 미국 3,500억 달러. 예. 3,500억 달러는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LNG를 구매해야 되는 비용까지 합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 구체적인 액수도 아직까지는 결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저희가 바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고, 저는 박진영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정치적 의미예요. 뭐냐면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당장 깎아내리기 바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금액을 우리가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건 과도한 금액이다.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금액이 나왔더라도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경제관료 출신이면서 솔직히 다 알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깎아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투자 부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의 투자입니다. 이유는 민간 기업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미국에 융자 대출을 해준다라고 협상 당사자가 밝혔습니다. 즉 직접적인 산업 기반 투자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네. 이게 또 MOU이기 때문에 중간에 깨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고요. EU는 민간 중심의 기업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EU의 공고사항을 듣고 투자 안 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예.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본과 미국과 이런 협상을 했기 때문에 100% 지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지금 3,500억 불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투자인지 아니면 민간 기업의 투자까지 총액으로 포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일본의 경우에 우리가 견주어 봤을 때 이건 역시 대출이라든가 미국 내의 융자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 환수 부분에서 미국에게 90%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업종별로 차이는 존재합니다. 저는 뭐 정기환 대표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 아, 그래요. 좋아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자본의 국적이 없다라고 봤을 때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공장 지어라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현지 생산해가지고 네. 현지 노동자들 고용해서 판매했을 때 기업의 이익으로는 옵니다. 네. 국부로는 오지 않는다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미국이 경쟁력도 없으면서 경제 안보라는 측면에서 예. 반도체 회사들을 지금 미국에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노동력이라든가 전기의 예. 공급, 안정성, 기술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 제공하는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시설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한국 기업이 손해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 투자가 과도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함시키자면은 예. 자본의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이게 미국에서 돈을 벌든 한국에서 벌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노동이라는 일자리 측면에서는 그렇죠. 일자리가 유출된다, 뺏긴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정부라든가 기업이 좀 염두에 둬야 자, 된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시장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고 교역을 안 해도 되죠. 네. 우리가 원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한국 제품이 수출되지 않는다. 자동차든 반도체든 어떤 것이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그럼 닫자. 아예 끊자 거래를. 이제 이것이냐 아니면 그쪽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 그걸 새로운 시장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자본이 투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같은 거는 우리 국익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따져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전 발상을 좀 전환해서 예. 대한민국의 우수한 청년들이 오히려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자. 대한민국이. 자, 우리가 필요한 인적 자원을 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좀 더 개방적으로 이민청 같은 걸 만들어서 더욱더 많은 외국인 또 우리가 노동집약적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우리가 한국으로 유입을 시키고 우리 우수 자원들은 훨씬 더 많이 해외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DNA 그리고 우수한 자원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알리면서 본인의 성장 일종의 동기를 만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해외에 더 많이 나가자. 그러면은 반도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지금 가져오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면 예. 그 반도체 관련 인력을 다 미국으로 대거 내보내서 이 인재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제 계기를 만들다면 영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하나 있을 테고 사람의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우수 자원을 해외로 내보는 또 좋은 기회로 삼을 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언론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안 다루고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쌀이랑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쌀 시장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트럼프는 전체 농산물, 소고기 시장까지 다 포함해서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2주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제 최종 합의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가 이 농축산물 개방 네. 문제. 서로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쌀하고 소고기는 안 하기로 했다. 개방 안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하기로 했다. 모든 농축산물에 대해서.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후에 정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죠.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로 해서 뭐 성과가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지어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차이가 있었던 건지 예.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만약에 국민 정서에 주는 그 영향의 정도를 감안한다면은 이 문제가 빨리 예. 정확하게 클리어돼야만이 오늘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계속 그 평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측면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실제 서로가 타결되지 못했다라고 예.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발걸음이 네.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예. 아니 그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그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잠깐 이 소개를 해드리면. 쌀이나 30개월령 소고기 등 민감한 부분이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라면서 미국의 비관세 장벽 축소,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체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를 문의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 결과 그런데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인정이 됐고 추가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는 워딩이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거든요. 그럼
이게 더 신빙성이 가는 거 그렇죠. 뭐 아닐까요? 우리 네. 당연히 구현철 부총리 네.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수사가 진짜 정치적 수사인지 네. 가대 포장인지 뭐 국내 정치용인지 예. 내년에 이제 그 미국 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의식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예. 간세 협상을 하고 있는 평가도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예. 감안하면은 그런 네. 것도 감았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한번 지켜봐야 더 된다. 지켜보는 게 아니고 오후에 정확한 브리핑을 예. 합의했다는 게 영어로 보면 어그리먼트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했다는 다른 수식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정식 공식 용어에 맞는 합의인지 아니면 정무적인 합의인지 아니면 포괄적 합의 속에서 대체로 공감했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리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네. 표현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이익을 많이 얻으려면은 에너지라든가 농업 부분에 관세를 뭐 높인다거나 아니면 네. 자기들이 한국에게 많은 것을 강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 이야기 그렇고 오히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협상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어차피 농업 지역과 그다음에 에너지 중심으로 이 부를 축적한 주들에서는 트럼프가 이겨요. 공화당이 이겨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야. 그럼 뭐냐? 이른바 스윙보트 하는 주들이 대부분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네. 그 과거에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이런 쪽에 예. 자동차 공업 도시들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 부분도 이 투자 부분이 MOU적 성격이 강한데 네. 이게 트럼프 임기 동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임기 끝나고 중장기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유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런 게 했던 것은 선거를 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이벤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소고기하고 쌀과 관련된 부분은 협상을 마무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을 의식해서 마지막 협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거 합의됐다라고 발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 합의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협상의 일종의 지렛대로 삼는다.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차라리 오늘 합의 마무리를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쌀 30개월, 소고기 30개월 월령을 넘은 것은 이제 수입이 안 되는 것은 일종의 대한민국이 그 미국산 소고기와 관련된 이게 절대 불변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이게 그것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정치와 국민 정세의 영역이죠. 그거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테두리 같은 이걸 넘어서는 순간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다, 굴복된다. 이걸 미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다른 거 예를 들어도 쌀과 소고기 문제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우리 뜻을 다 내줄 수는 없다는 것인데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정부가 협상을 했고 합의를 했는데 이거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뭔가 과정에서 요소를 쓴다. 이제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워낙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바꾸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쨌든 성과를 냈다는 쪽으로 미국은 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그 지역의 농업 기반의 이제 거대 자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야 협상 끝난 거 아니야. 계속 협상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미 공간을 좀 열어주고 이쪽에서는 합의를 하고 예.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 제스처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네. 남아있는 거는 2주 뒤에 한미 협상 이제 맞습니다.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안 그래도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올 때 구체적인 그 규모라든지 논의 사항을 앞으로 2주 동안 쭉 하면서 정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보도가 아침에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뒤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움직임들이 막 생겨날까요?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조금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2주 뒤에 있다라고 하는 발표를 왜 트럼프가 먼저 하느냐? 우리 정부에서 동시에 하거나 우리 정부는 뒤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지? 라는 생각을 하면 누가 급하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정상회담 서두를 이유 없다. 뭔가 결론이 나야 한다라는 것인데 트럼프는 지금 대한민국만 협상으로 끝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개국이나 한 100개국 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밀리고 쫄리죠. 지지율 떨어지죠. 중간선거 준비해야 되죠.
자,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트럼프가 좀 급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 들었고, 두 아쉬운 건 번째는 트럼프가 아쉽다. 그러니까 아쉽다 안 아쉽다보다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쪽이 트럼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두 번째, 예. 큰 틀에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 공개되지 않은 엄청난 딜이 뒤에 숨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는 야 빨리 2주 뒤에 하자라고 했을 때는 당사자가 급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해서 한미 간에 뭔가 합의된 큰 걸 터뜨려야 하는데 그게 트럼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2주 뒤에 보면서 뭔가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2주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저는 뭐 지금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절대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표를 깔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규환 대표 이야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아 있는 게 이제 농수산물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것인가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예요. 방위비 문제가 이번에 이제 예. 테이블에서 빠졌는데 방위비 문제는 이런 그 협상하고 다른 게 그냥 현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한번 이야기 꺼내면 안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동영 장관이 최근에 예. 남북관계 이야기하면서 한미 훈련을 줄이자 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방위비 문제하고도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발언을 던져놓는 것도.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침대 축구 해야 됩니다. 침대 축구? 네네. 예. 침대 축구 해야 되는 상황이다. 글쎄, 뭐 맞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오늘은 경제 분야에만 주로 이야기를 네. 했죠. 그런데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와 안보, 국방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패키지 딜을 계속 주장해 왔지 예.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면에는 분명히 아마 국방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나 외교 문제도 분명히 이야기됐을 건데 이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 남은 2주 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 이제 외교 군사 방위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 가지고 실제 이제 백악관에서의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사실은 방위비 분담 문제도 트럼프의 가동한 요구 어떻게 우리가 잘 선박할 것인가 이 문제도 간단치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단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만에 침공이 있을 때 주한미군이 중국군하고 싸우면 우리는 자동으로 개입하게 하자라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인데, 그러면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긴장이 만약에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인다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또 긴장이 예민해질 수 있고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미국도 중요하지만 또 중국이라는 대수출 전진 네. 국가로서의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걸로 보면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느냐 이번에는 외교 군사 국방 문제를, 그러니까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최대한 정해놓고 그에 대한 우리가 치밀한 논리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패키지를 하려 했던 거는 국방 외교 분야는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이 더 높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협상 능력이 더 높다. 경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그러면 이게 밸런스를 바란스 말고 밸런스를 구축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본 것인데, 이게 이제 경제가 먼저 알려지는 바람에 혹시나 이 외교 국방의 우리 지렛대가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백악관으로 향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점검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국내적입니다. 아까 농산물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가 사실은 15%로서 네. EU나 일본하고 같은 이제 관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실제 EU나 일본은 2.5% 관세를 매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 관세 풀이니까 0이니까 2.5%를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체결 이후에 거의 20년 넘게 동안 우리가 이익을 본 거예요. 2.5%. 경쟁력을 우리가 우위에 있었거든요. 이제는 같아졌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는 마이너스 2.5%가 된 알겠습니다.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런 문제들을 사실 자동차 업계는 장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데, 이 문제를 그러면 정부가 타결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지만 정부가 또 자동차 업계를 어떻게 안심시키고, 특히 그에 이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예. 우리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또 안심시킬 것인가.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관세 협상 의제라든지 방위비 분담 의제가 도마 위에 올라올 수 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얘기거리가 있을까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저는 트럼프가 뭐 방위비 얘기를 협상 한다거나. 문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약간 오른 상황이면 합의가 될지 몰라도 저는 방위비 협상 문제 이번에 끝 안 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미국이 예. 원하는 대로 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지금보다 5배, 10배 올리자. 이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네네. 차라리 그러면 철수하라는 철수해라. 그렇죠. 지금 철수하라는 게 벌써 맞지. 댓글로 철수해라 이런 의견이 아니 많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이제 대통령이 네. 간다고 합의할 수 없는 것이고 예. 지금 급한 거는 지금 주한미군은 원래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 부담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네. 자기들 미국의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냐? 근데 이런 걸 따져보면 당연히 투자 유치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끌려간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트럼프가 지금 다급해져 네. 있고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과 맺는 상호 협상이 네.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이제 일종의 교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어쨌든 투자가 계속 미국으로 이어지면 그거는 뭐 정말로 이제 새로운 미국을 만드는 트럼프의 방향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종의 중요한 그 방향을 이렇게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절대 서둘러서 하지 않을 것이고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버티다가 우리는 네. 지킬 걸 지키고 양쪽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할 의지는 늘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쪽이 이익을 볼 게 뭡니까? 라고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김영범 그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우리 그 대표단에서 미국 갔을 때 미국 협상단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협상단 딱 태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양쪽 다 이익 볼 건 뭡니까? 이렇게 덤볐을 거라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기업이 투자해 줄게. 투자해 주면 우리 뭐 하는데. 그러면 삼성이, 현대가, 한화가, 두산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관세 때문에 정말로 어렵다, 죽는다 이렇게 하면 미국 시장 포기합니까? 관세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러면 관세를 냅니까? 모든 수출 또는 투자 기업들이 똑같이 네. 내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 제3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현지 투자가 더 낫겠다.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500억 달러를 민간 주도로 기업들이 일단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배팅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현대 정말로 막강한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도 좌지우지하는 이 사람들이 미국 가서 대충 장사 못하고 끝낸다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본다면 직접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투자를 3,500달러 해주는 것이고 국부펀드는 만들어서 운용하는 체계니까 그 운용이라는 것은 운용의 수혜자가 있을 것이고 이익이 나는 것을 다시 미국에 90% 재투자하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자. 그 90%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펀드의 90%를 또 미국이 가져간다는 거 아니냐. 제가 뭐 아니 이렇게. 제가 이 질문 잠깐만. 아까 정기한 네. 대표하고 제가 논점을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차이가 뭔가 하면요. 정기한 대표는 이 3,500억이라는 것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우리 경제 영토가 만들어진다. 이런 아주 긍정적이고 약속 100% 이행이라는 기준 긍정회로? 하에서 이제 네. 진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이 약속이 안 지켜질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을 아. 이야기하는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투자 안 해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왠지 MOU 차원인 거예요. 아. 그게 국제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내법이 적용되는 현상에서 예. 완벽하게 계약 관계가 적용되고 징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네. 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80년대 초반에 레이거노믹스라는 신보수주의가 나옵니다. 그때도 갑자기 냉전이 강화되는 것처럼 느낌을 만들어요. 그게 미국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쌍둥이 적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 수출 적자 예.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재정 적자와 이 수출 적자가 있는 네. 겁니다. 근데 요거를 그때는 레이거노믹스로 해서 신보수주의로 갔는데 네. 트럼프는 무슨 말을 만들어내냐면 안보 경제라는 말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안보 경제라는 게 이게 허상이게 네. 중국을 멸망시키겠어요. 중국과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쌍둥이 적자를 해결해서 국내 정치에 자기들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걸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뿐이지 이게 명문화돼서 딱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죠. 아직은 전쟁을 한다거나 과거의 군 행정체제로 돌아갈 가능성 없는 네. 겁니다. 네. 여기 우리가 쏘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레이건은 보수주의자로서 이데올로그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는 좀 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정치적 승부에 목숨을 거는 거고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1기 트럼프 때는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가 아니었어요. 예. 2기 트럼프에는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고 공화당도 어느 정도 극우화되면서 네. 전부 다 트럼프 밑에 줄 서 있어요. 예. 이야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각 하원 상원들도 자기가 다 당선돼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별 단위로서의 이익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협정이라는 것을 들고 와가지고 세계 각국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괴롭히는 것은 현실인데 예. 그 현실을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걸로 드러낼 거냐, 괴롭지만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은 진짜 관점의 문제인데,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뭐 현대와 같은 대기업, 재벌 기업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 나라에서 돈 뺏길 각오하고 투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외국에 투자해서 돈 뺏기는 놈은 한 놈 있죠. MB 정부 때 자원 외교 한다고 나라 돈을 싸들고 가서 아예 그 나라에 그냥 퍼지려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그 그러니까 돈이. 그런 예. 거 외에 기업이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을 해외 투자하는데 이거 돈 못 버는데 투자를 한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업이 오히려 국가 주도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해외 시장 개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날아가서 하는 것이고, 정의선 회장도 날라갔죠. 정의선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한화돈 뭐 날아가서 이제 뭐 폼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것은 민간 영역에서 투자하는 거를 뭐 당연히 세계 시장 개방돼 있는데 관세에 각오하고 가서 물건 만들어서 근데 가면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뭐 나라가 살든 지가 살든 이러잖아요. 또 하나 더 박진원 교수하고 내하고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뭐 투자 좀 하라 그래. 억지로 끌려가서 투자해서 거기서 돈 벌었어. 90% 정도 한국 못 가져와. 네. 내가 뜨면 거기 계속 남겨놓겠다. 어떻게 이게- 하실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사업을 키워놓고 회사마다 다르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현대나 하나는 별로 나쁘지 않을 거예요. 현대나 하나는 별로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도 원하는 게 자동차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유관 산업 효과가 더 크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현대 같은 거는 미주에 네. 제조 공장을 짓고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럼 뭐 지금 그게 저기 뭐 멕시코로 가고 네. 북미 나프타 협정 때문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삼성 반도체는 다를 반도체는 것이다. 달라요. 삼성하고 SK 같은 반도체는 예. 다른 게 일단 미국에 반도체가 없어요. 우수 인력이 없어요.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어. 네. 그 나라 자체가. 그래서 업종별로 명함이 갈릴 것이다. 명함이 갈릴 건데 삼성이나 SK는 고민 많이 할 거예요. 네. 아니 정의연 대표님은 이 홈쇼핑 하듯이 미국의 시장을 상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뭉티기국이 이런 냉감 친구. 그렇게 딱 저하고도 어울리는 뭉티기 냉감 친구 이렇게 어울리는데 역시 이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서 반도체 아까 네. 인력 없다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인력 관련된 인력 네. 양성이 얼마나 많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도 빨리 한국에서 한국 네. 사람들 우수한 이런 좀 자원들을 미국에 네. 데려가서 거기에서 뭐 성장하고 뭐 외국에 살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뉴저지에 계신 우리 그 애청자분 한 분 통화하니까 뭐 미국 사니까 너무 좋대.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요즘 미국 간 사람들은 한국 살다가 미국 가니까 미국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국이 살기가 너무너무 편한데 거기 가니까 불편해서 정말로 죽겠더라. 이제 이러면서 역시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하는데요. 좋은 계기로 저는 삼을 수 있다 보면 노무현 네. 대통령이 한미에 빗대기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반대를 하고 했지만 그쵸.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개방된 시장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의지이지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제 논리로 우리 국력을 모아서 다 돌파를 했거든요. 예. 지금도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랜드하경님이 미국 유학생 다 내쫓아 버리고 우수한 머리 인재 다 없어져서 망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아무튼 뭐 예. 그 두 분이서의 의견이 좀 갈리긴 하는데 좀 지켜봐야죠 뭐. 나는 외국에 했던 그러니까 돈 벌면 가세요. 거기 남겨놓겠다. 홈쇼핑. 쇼핑하러. 반도체 네. 산업에 제일 우려되는 나라는 사실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 예, 일본이 반도체 하다가 예. 우리한테 완전 그 밀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일본이 다시 반도체 되찾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나 대만보다는 일본이 좀 더 후방이야. 예.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성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번 그 관세 협정을 계기로 해서 또 반도체 분야에 우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침탈에 들어오는 이런 그 작전 많이 꾸밀 거예요. 아까 그 이제 수익률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네. 상무장관 했던 거 그 의미 안에는 재투자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 재투자, 예. 그 미국 국내에서 재투자, 네. 뭐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 조선용 협력 펀드가 1,500불이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마스가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내가 오늘 자꾸 이면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주 긍정적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선 사람이 미국에 진출한다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데 1,500억 불이나 이제 수출을 하면 결국 자본 수출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지에서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그동안 미국에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쟁력이 예. 20년, 30년 동안 배 만드는 기술이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함이라든지 또 유사시에 전시에 쓸 수 있는 상선 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해군 범해군 전력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패권은 육상에 대한 패권에서 바다에 대한 패권으로 넘어가는 시대에서 이렇게 해군력이 이렇게 디저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국방력에 대한 해군력에 대한 증강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 이제 한국의 1,500불의 조선 투자가 이루어지면 일자리는 거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 흑인 노동자보다는 백인 노동자들이 훨씬 더 조선소에 취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재선까지 오게 된 것도 백인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지지 예.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돈을 또 벌고 하면 금융적으로는 재무적으로는 우리가 커지지만 우리 자체에서 이 공장이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커지지만 현대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대우조선이 현지에서 규모가 커져서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커진다. 과거에 우리가 그제가 뭐 1년에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도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잖아요. 그때 그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 전후 해서 25년 전에 이미 6만 불, 7만 불 했습니다. 그제 한 도시의 1인당 GDP가. 대한민국 시군구 중에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흥청망청했습니다. 그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0년 동안 쫙 빠져나가면서 불경기를 겪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게, 트럼프가 처음에 5천억 불 달러의 조선, 그 수주를 한국에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물론 그런 게 하겠죠. 미군의 MRO, 해군의 MRO, 이거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현지 투자가 1,500불을 되는 거 이면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우리나라 현지에서의 일자리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다 같이 봐가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면요, 이것이 트럼프도 다 한국 기사를 서머리 해주는 당연히 있겠죠. 협상이니까. 한국 현지 반응이 어때? 너무나 좋은 일색만 가면 당신들 바로 이렇게 기대가 없잖아. 우리는 속으로 아픈 부분도 있는데 자꾸 그래 가서는 협상에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쓴소리도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대통령의 지지자 중에서도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냉철하게 인식하면서 여론을 모아가는 것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협상을 잘했습니다. 큰 이익을 얻어왔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불과 7, 8년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업체가 외국과의 물량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대량 해고를 하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대량 해고가 있고 난 1년 후에 그 전에 해가지고 물량 따내놨던 것을 발표를 합니다. 즉 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라든가 구조조정 문제로 접근해서 한국에서 고용을 확 줄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협상을 잘했고 국부 전체 차원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여기에서 뒤안길로 밀려나면 안 된다는 점들을 늘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용이나 노동과 관련한 이슈는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엄청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정말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심사 받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과는? 뭐 구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이상민 장관은 뭐 여러 가지 구술서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2월 4일 날 계엄이 해제된 네. 바로 그날 밤에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했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 이완구 법제처장, 또 박주현 민정수석과 함께 4인방이 거기에 플러스 제가 그걸 직접 취재한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안가 회동에 미확인된 인물과 미확인된 차량만 해도 한 석 대가 더 있었다고 석대가 더 하고요. 있었다. 예. 뭐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군 관계자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김건희일 가능성은 김건희 예. 일 가능성도.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2차 계엄 모의 회의였다라는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고요, 이상민 장관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오늘 영장 이제 심사를 받게 되지만 단전 단수 지시를 안 했다고 줄고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예. 자기가 떳떳하면 처음부터 이래 갖고 이래 했다 하면 되지. 처음부터 그거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개헌 관련 문건도 저 멀리 있는 테이블에 저 있는 멀리 걸 보면 저 멀리인데 눈이 얼마나 어때 뭐 저기 매의 눈입니까? 저 하늘 꼭대기에서 저 아래에 있는 벌레까지 잡아먹는 그런 눈의 매의 눈은 안 했을 건데 또 그런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예. 구속될 사유가 충분하고 네. 그런데 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예. 소방청장에게 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계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계엄군이 와가지고 제1차적으로 장악하는 게 정부 청사와 네. 동시에 어딥니까? 방송국이잖아요. 언론사지 않습니까? 스픽스는 안 왔습니다. 스펙스는 이제 예. 다음에 하면 분명히 하면 제1타로 올 것 같은데. 뭐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되죠. 없겠지만 지금 언론사 등록돼 있죠. 돼 있죠. 예.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그 언론사의 단전 단수라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이 계엄에 가장 그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주요 임무 종사자로 네. 분류될 만큼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제 단전 단수라 하면요 요즘 대통령께서도 안전 문제 생명 그렇죠. 문제를 강조하지만 예. 그럼 그럼 그 갇혀 가지고 있는 예. 언론의 종사자 기자들이라든지 그 일하는 사람들은 며칠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이제 우리는 언론사를 지킬 거야 MBC 지킬 거야 스펙스 지킬 거야 하면 안 나오면은 이제 물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완전히 그 이제 사람 생명까지도 위협할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 이것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시키고 네. 주요 임무 종사자 거의 내란의 그 죽음에 준하는 정도로 이상민 장관은 처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그 심사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셨는데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네, 크게 그러면은 이견이 이게 있나요? 예. 저는 한덕수까지 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한덕수 총리나 뭐 최상목. 네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윤석열의 한 명의 예. 우리 이제 그 수양대군이 네. 개유정난을 일으킬 때 한 명의가 모든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사람이 따로 있다고 봐요. 오. 그게 그 이상민에서 끝날지 네. 이상민보다 훨씬 더 정치적인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김태효. 뭐 제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예. 알 수 없고 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까? 그 진술의 내용이 적극적인 시인이냐, 인정이냐, 아니면 완벽한 부인과 묵비권이었냐. 이제 이게 이상민한테 우리가 지금 던질 수 있는 질문이고요.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웬만하면 다 떠는 게지 않았겠느냐. 절대로 윤석열과 한 몸이 되어서 순장조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을 텐데 영장 청구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이 되는 것이고 이상민에게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자 형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구속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 두 번째는 형량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것이냐의 계산을 복잡하게 할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상민도 5년 뒤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 풀려날 수 있다. 5년 동안 깜빵에 살자. 이렇게 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동조할 수밖에 없었고 동참했지만 그 동참이라는 건 매우 소극적이었고 윤석열, 김건희의 지시에 의해서 김용인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윤상현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어쩔 수 없다고 예. 봅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비열하다, 비겁하다라는 기준을 저는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진실이라도 얘기하라는 쪽인데
그리고 집에서 지금 발견된 32억이 있잖아. 증거도 네, 없어요. 그쵸. 야, 이거 살려주면 다른 거 더 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딜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그것은 일단 증거가 어떻게 남아있느냐, 네. 그 돈의 출원이 어딘지, 규모가 얼마만큼인지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지금부터 이상민이 하는 태도는 저는 달라졌다고 보고 네. 앞으로 계속 달라질 것이다. 그 입에서 나오는 정말로 내란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좀 추적해 네.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오빠도 오늘 또 출석을 했는데 특검 쪽에 출석을 해서 이제 포렌식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던데 김진우는 가족이잖아요. 어쨌든 가족인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제 뒤돌아섰을 것이다. 한 몸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김진우 이제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양평 건도 네. 그렇고 어떻게 네. 돌아섰을까요? 가족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측. 김준우는 뭐 그 사람 자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건설 시행을 하는 사람이고 예. 땅도 많이 가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원순의 김건희 또 역할이 있었던 거고 김준우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또 윤석열의 역할이 있었던 것이고 예. 가족들을 보면 그래 각각의 역할 분담이 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모르죠. 그 형제들 간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우애가 진실로 우애했는지 돈 때문에 엮여진 돈 때문에 엮여진 경제 공동체로서의 이해관계인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그 이해관계 나오겠지만 재산이 뭐 실제 김건희가 얼마나 은폐를 했는지 자기 재산을 또 윤석열 덕분에 뭐 여러 가지로 법기술을 부려서 그동안 피해갔던 거 또는 검찰총장 될 사람일 거다 또는 되었을 때 뭐 그런 속에서 또 범죄적 수익을 얼마나 또 김건희 윤석열이 했는지 그에 대해서 또 자기들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 자기들끼리는 뭔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막 그런 관계 속에서 뭐 모르죠. 이제 얼마나 이게 역관계가 작용할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그저께 특검에 왔습니까? 와가지고 김준우가 이제 특검 나가면서 뭐 얼굴을 다 감싸고, 얼굴을 다 네. 감싸고 네. 막 그냥 뭐 나갔죠. 뭐 그런 거 태도는 어떤 심리일까? 뭐가 어떤 저래 심리일까요? 뭐가 저래 부끄러워서 정말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머리 그거는 아마 김건희 때문에 뭔가 좀 창피하다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좀 일부 있었나? 그러면은 네. 좀 김건희의 일부 불리한 말도 할 수도 좀 있다. 할 수도 있고 자신을 더 보호하려 할 수도 있겠다. 사흘 만에 출석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소환 조사에서 7시간 조사를 받았어요. 네. 동의를 받았으면 심야 조사까지 가능했을 텐데 7시간 조사를 받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다시 나왔다. 어떤 겁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 다른 의견이 있거나. 예. 자 이거 다시 자료 챙겨서 내가 정확하게 팩트가 뭔지 자료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시 만에 끝냈죠. 핵심적인 사안은 확인해야 돼요. 저는 이 두 장면 그러면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흘 만에 부르면 나 못 가겠다 아프다. 왜냐면 자기 뭡니까 매제한테 다 배우면 되잖아요. 나 들어눕고 뭐 몸 아프다, 뭐 눈도 잘 안 보인다, 뭐 당뇨가 심하다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흘 만에 이렇게 딱 나간다. 네. 7시간 조사받았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뭔가 내부에서 충분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추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간다는 것은 자, 듣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협조하고 나왔으니까 부끄러워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죠. 가족들이나 윤석열 쪽에서 보면. 근데 오늘 다시 간다는 것은 자료를 챙겨서 들어가서 소명할 것은 충분히 소명한다. 그리고 너는 알고 보면 자, 가족이지만 사인이지 않느냐. 예. 민간인이고 개인이지 않느냐. 라면서 지금 김진우의 변호인단은 충분히 폴리바게닝 같은 걸 하도록 오히려 그것이 당신 사는 길이다 네. 라고 해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상민도 불겠지만 김진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불고 오히려 분리하는 것이 최은순 쪽에서 보면 낫다. 한 명이라도 바깥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들어갔다 살고 나와야 될 건데 그러면 오히려 형량으로 보면은 김진우가 제일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림이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짧게 여쭤보고. 네. 그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회사예요. 회사의 서열 넘버원은 최은순이야. 네. 2등은 김진우, 3번 김건희. 2등이 김진우예요? 전 그렇게 봐요. 3등 김건희, 4등 윤석열. 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냐?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네. 이 패밀리 비즈니스 영역에서 관계 법조계로 파견 보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대박을 터뜨렸어. 네. 그러나 기업의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네. 파견 나간 자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회사가 망했다. 그럼 자회사 잘라내면 되는 거죠. 손절하면 돼. 손절하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온 가족들이 모든 죄를 윤석열에게 몰아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지은의 정치본색 7월 31일 마지막 날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는 제가 광고 말씀 남기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광고 안내를 잠깐 해드리죠. 이번 공동구매 몇 년을 두고두고 사용하는 필수품인데요. 바로 냉감 침구 세트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아니고요. 국내 생산 100% 폴리에틸렌 100% 진짜 냉감 침구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 온도가 내려가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접촉 냉감 테스트 통과했고 보풀하기 필링 테스트 2만 회 통과했습니다. 오염 걱정 없는 방호성 통과,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다 마쳤습니다. 왜 국내산 냉감임을 써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대로 된 냉감 침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제조 침구를 가져왔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국내 제조 침구 이불도 이제는 스픽스몰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길래 이러냐? 궁금하신 분들은 국산 침구류 3종 스픽스몰에서 가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어제 오후 2시쯤에 지금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체포영장 발부를 했는데 신속하게 지금 하루가 되지 않아서 이제 체포영장 발부했습니다. 그럼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가 이제 네.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오늘 오후에 결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네. 여전히 버티겠다고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민중기 특검에서는 반드시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기소만 할 것인지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지금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특검이 서울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데 윤석열을 직접 데리고 나오기는 어렵다는 보도가 이제 JTBC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끌고 나오는 장면을 못 보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자 그러면은 이제 자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에 자 이제 뭐 구치소장한테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거 일단 인치를 내 가지고 데리고 나오라고 할 수 있고 예. 제가 알기로는 수사관들이 그쪽에서 인치를 못 해준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그러면 구치소 들어가서 교도관이 인치를 해야 되는데 인치를 해야 하는데 인치를 예. 못하면 거기에서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우리가 직접 체포하겠다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도소 아니라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끌어내야 하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소도처럼 절대 성역의 구간이어서 교도관들만 움직이다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도관들이 막았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법 집행을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은 동의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서 끌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버틸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 과정을 다 채점을 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집행이 방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걸 누군가 방해한다는 걸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어쨌든 수사관들 오늘 파견해서 뭐 필요하면 저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왜 나가세요? 덩치 큰 사람 필요하면은 아니. 제가 옷쓰기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인적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한 사람들을 네. 보내서 윤석열을 끌고 나와서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제 스펙스 방송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이 됐습니다. 예. 3대 특검 종합대책위 위원. 아, 예. 예, 현대건설과 예. 그 가덕신공항 지금 수주 김용현의- 입찰 특혜와 네. 간접공사 뇌물 사건과 맞습니다. 연관성을 계속 밝혔는데 어제 기자회견 전적으로 그 스펙스 하셨어요. 덕분입니다. 아유, 어제 그렇습니까? 카메라가 8대가 왔는데요. 아 그래요? 대표님, 카메라 8대. 아이고, 이제 드디어 스펙스 말고도 이제 중앙언론도 이제, 네. 저녁에 뉴스에 나겠구나. 아침까지 목매어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하고. KNN만, 우리 부산의 KNN만 방송하고, 일부 부산 지역의 언론만 보도하고, 박주영 교수님 이 건 알고 계세요? 일부 네. 인터넷 언론만 보도하고. 그 타방송 와서 좀 퍼뜨려 주세요. 민주당- 그래서 내가 네. 사실은 어제 보도가 오늘 새벽까지 많이 되었으면 네. 대표님한테 양해 구하고 내 저 윤석열 잡으러 가야 됩니다. 특위위원들 다 서울구치소 갔잖아요. 저도 그래 가려 했는데 보도가 안 되니까 또 스펙스에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현대건설의 간접뇌물공사와 예. 가덕신공항 특혜 수주 입찰과 그리고 또 특검을 앞두고 돌연 포기하는 네. 이 희대의 사건, 예. 10조 5천억짜리 부정비리 사건, 예. 아무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이 1년에 8천억씩 광고비로 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정말?
도와주십시오. 정말 보도 좀 해주십시오. 네. 야, 정말로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저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도 참 미래카노마 돕고는 있지만 이게 참 이슈가 불이 붙어야 하는데 불을 붙이는 저런 노력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어쨌든 예. 경의를 표합니다. 네, 앞으로 현대건설과 김용현으로 시작된 그 두 명의 음모가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어질지 우리 최은호 의원님이 굉장히 애를 쓰면서 지금 이걸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 내부 진술도 확보를 한 상태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널리 퍼뜨려 주세요. 김용현과 현대건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커넥션들이 있었는지 이게 10조 5천억 원짜리의 공사 가덕도 신공항 공사와 관련한 건입니다. 앵커님께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3대 특검 민주당 3대 특검 특별위원회죠. 예. 검정특별위원회 종합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종합대책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거든요. 특별위원장이 예. 오늘 서울구치소로 가서 구치소 네. 똑바로 해라. 윤석열 강제 수사받도록 하라. 이렇게 항의 방문을 하는데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체포영장. 그러면 민주기 특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평론가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질문드려요. 민중기 특검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떠나서 실제로 민중기 특검 여기에서 강제력을 동원한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촉구만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야 그게 국민의 감성에 부합하는 건 아닙니까? 한다는 거죠. 예.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왜 해야 한다기 때문에 예. 나는 여기서 영장 발부 받아놓고 네. 또 이것저것 눈치 볼까 싶어서 그냥 아예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예. 수사관들 데리고 나가야 된다. 네. 실제로 민중기 특검이 직접 못 나가더라도 특검부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그걸 진두지휘하는 장면이 국민들이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진영 교수님 좀 조용한 거 아닙니까? 라는 댓글이 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죠. 아니 저 원래 말을 짧게 합니다. 전체사례. 아유,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오늘 또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했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정치본색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인호 전 국회의원, 박진영 평론가, 정기환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시고 있는 게 뭡니까? 와, 한우 뭉티기 그리고 육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습니까? 당일 도축한 제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격 29,900원에 총 400g 대단한데요. 와,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행운 아니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완전 맛이 짱입니다. 자,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우와, 육회 그리고 뭉티기. 우와.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여름 친구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두 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두 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 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무나 먹을 수 없었던 이 귀한 쿠키 오늘 여러분들께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었다. 30개를 제대로 구성했는데요. 약과 통밀, 녹차, 쌀 그리고 아몬드 크랜베리까지 골고루 넣었던 건강한 쿠키 준비했습니다. 야, 가격요 43,000원짜리 29,900원인데 광화문살롱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물로 드렸을 때 받는 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광화문살롱 수제 쿠키 오늘 저와 커피 한 잔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